인도는 그 당시에 어땠느냐? 부처님 당시에 인도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으로만 가구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에 여성만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가산을 정몰합니다. 무인 가구집, 무인 가구. 그리고 만우법전에도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남자를 죽이면 살인죄, 여자를 죽이면 상해죄. 상해죄라는 건 뭐냐면 배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 형성이 안 돼. 그래서 부처님이 나중에 여성 출가를 인정했을 때도 여성 교단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여성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과 대등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여성을 출가를 인정해 줬을 때 마하가섭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평등 관점에서 인권으로 본 게 아니고 여성 출가를 인정해 버리면 우리 집단 자체를 사람들이 전부 거지같이 본다. 불교 전체의 위상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교가 개고기를 먹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혐오하게 보잖아. 뭐 저런 걸 먹어. 이렇게 그런 거보다 훨씬 데미지가 큰 게 여성 출가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때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관점이라는 걸 잘 읽어보셔야 돼요.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 깝깝한 사람들이 그때 부처님이 그렇게 완전 평등을 안 해놓은 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야, 그 시절에는 그렇게 처리할 방법이 없었어. 조선시대 때 여자도 제가하고 여자도 그냥 남자랑 똑같이 대등하게 하고 과거 시험 보게 해주시다라고 누가 말했으면 그 사람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보고 우리가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들어요. 우리가 칠보 중에 금, 은, 수정, 유리, 만호, 자거, 진주, 칠보가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개수가 약간씩 달라요. 근데 금은 수정, 유리 이런 것들은 다 언제나 동등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유리가 수정보다 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는 더 비쌌을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리는 통일시대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수정보다 유리가 훨씬 비쌌어요. 왜? 로마에서부터 만들어서 수입해 오는 거거든. 로만 글라스잖아. 로만 글라스. 금이 오히려 유리보다 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굉장한 희소성이 있는 로마에서 몇 개나 들어오겠어. 실크로드를 거쳐서. 그리고 오다가 깨지지. 이런 거 생각하면 금은 내가 돈만 있어. 계속 구할 수 있지. 유리는 구할 수 있어? 상위에 들어와야 되잖아. 못 구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어디 운석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운석이 금보다 당연히 싸겠지. 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운석이 더 비쌉니다.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지. 희소성 때문이지. 그러니까 금을 준다고 해서 유리를 만들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 그 기술이 있느냐? 없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자기가 로마로 넘어가면 금값하고 바꿔준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화이트 골드다라고 하는 그 화이트 골드 아니고요. 백금이나 뭐 14K 화이트 골드, 18K 그거 아니고요. 도자기를 화이트 골드라고 부르는 이것들이 나와요. 왜? 도자기가 그만큼 이쪽에서는 고령토가 있어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고 저쪽은 고령토가 없어서 자기를 못 만들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재료가 없어. 재료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최근에 과학적으로 도자기가 만들어진 거지. 유럽에서는 그전에는 자기를 만들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독일에서 마이센에서 만들어서 그 마이센 도자기가 유명한 거예요. 집에 마이센 도자기 있어요? 집에 마이센 도자기 쓰면 있는 집이에요. 약간 있는 집. 마이센 도자기를 처음 들어본 거 아니요? 지금? 그러면 슬픈 겁니다.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도자기 쪽에서는 알아주는, 자기 쪽에서는 알아주는. 독일에서 현대 과학적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진료가 없어. 재료가 없어. 재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료가 없어. 그래서 그 시대에 비추어서 시대의 이야기를 읽어야지 오늘날의 관점에서 읽으면 절대 안 된다. 지금은 자기 뭐 어쩌라고. 누가 그거 쓰냐? 아유, 차라리 먹을 거 쓰지.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비쌌다더라. 물론 우리나라에서 비쌌냐? 아니, 그건 아니고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로마까지 실크로드를 타고 가니까. 왜? 가다가 파손율도 엄청나게 높고 몇 개나 건너가겠어요. 그래서 해상 실크로드가 열리기 전까지는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치 기준으로 해서 과거를 보면 안 된다더라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성평등을 말씀하신 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성을 성직자로 인정해 준 것도 엄청 실이 대단한 겁니다.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대를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하기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쌍놈은 사람이라고 안 봤어요. 그래서 노비는 어떻게 잘못해갖고 패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윤리의식이 있느냐? 없어요. 양반 입장에서는. 왜? 어렸을 때 계속 그걸 봐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저는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재벌가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재벌가에서 크는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개부리듯이 부려봐서. 우리 전에 그 한진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거 뉴스에 나오고 뭐 이랬었잖아. 근데 쓸데없는 걸로 막 폐악질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뉴스에서 엄청나게 득필이 됐지.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는 화를 내서 저 욕먹을 짓을 했네 이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겠지. 근데 사소한 걸로 그렇게 되는 게 거슬리지 않고 살았던 거지. 그래서 전에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김영철 변호사가 그 삼성 이걸 내부 고발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법무법인팀에 있다가 그분 책에 그게 나오잖아. 당신은 전용기를 탔고 지위가 높으니까 뭐 그랬겠지. 전용기를 탔고 그리고 전용기를 타면 스튜디오스가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와서 서빙을 해줬다. 이런 걸 보면 야, 지금도 그런 게 있구나. 우리 생각으로는 저게 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건 예전에 귀족제 사회나 아니면 양반 쌍놈 할 때 얘기지. 그러니까 누구 납시오 이러면 길에 엎드려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현대판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다가 야, 재벌도 아닌데 재벌 하수인에 불과한 사람인데도 저런 대우를 받는데 재벌집은 얼마나 대단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다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거 법에서 이제 문제가 터져가지고 나왔을 때 이재용 씨가 참고인으로 들어갔죠. 들어갔죠. 그때 왜 너는 미르재단이나 이런 데 돈을 냈느냐라고 이제 질타를 받게 됐죠. 그때 한 말이 나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난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나는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큰 소리 치는 걸 겪어본 적이 없어서 쫄이서 냈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여자들이 자기한테는 뭐라고 할 수가 없지. 누가 삼성집 아들을 뭐라고 하겠어. 다 그냥 예의해줬겠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돈 안 낸다고 뭐라고 닥달하니까 그래서 그냥 무서워서 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겠지. 그래봐야 뭐 껌값이고 보험 정도. 우리가 볼 때는 뭐 100억, 200억 내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그냥 판공비 냈다고 생각하지 뭐. 이렇게 그냥 보험 하나 들었다. 우리가 치과보험 뭐 이런 거 하나 들듯이
예, 그런 생각으로 생각했겠지 뭐. 근데 태어나서 누가 그렇게 여자가 화내는 걸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세상이 다르구나. 우리는 맨날 할매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예. 저쪽에 방석치워, 방석씨. 자리 맡아놓지 마라 말이야. 이러면 여기는 내 자리예요. 이러면서 또 하는데 씨.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참. 그리고 딴절에 가면 종무소보살 눈치도 봐야 되고 공양보살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타성에 젖으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꾸 호의가 반복되면 둘린 줄 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얘기. 호의 둘리 모르지? 둘리가 맨날 하는 게 호의잖아. 호의 이러면 마법을 하잖아. 그래서 호의가 반복되면 둘린 줄 안다. 그래서 계속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내가 양반으로 귀한 양반으로 아주 높은 급의 양반으로 계속 살면서 하인들을 진짜 이렇게 막 미친 짓을 하면서 다녔으면 저 사람들을 죽여도 죄의식을 못 느낀다니까. 마치 그냥 길 가다가 로드킬 한번 한 것처럼 차 몰고 가다가 고양이 한 마리가 그러면 기분은 별로 안 좋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뭐 몇 날 며칠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몇 날 며칠 해? 하면 다행이고. 그래서 그런 정도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전애들도 사람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고등한 인간만이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일반론으로 수용하고 있을 때 그것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천재적인 발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지.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보다 더 혁명적이었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어였었어요. 익스플로어가 3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원동력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불과 그게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95가 나오면서 익스플로어가 이제 일반화된, 그 전에는 뭐 천리안, 하이텔, 삐 이래가지고 연결하고 뭐 이런 쪽이었으면 윈도우 95에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탑재되면서. 근데 세상이 얼마나 놀랍냐면, 난 생각할수록 놀라운 게 95년이면 지금 뭐 한 40년 지났나? 그런데 익스플로어가 망했잖아. 지금은 크롬을 쓰지. 익스플로어를 안 쓰지. 야, 자기가 만든 세계 안에서 자기가 몰락하기는 쉽지 않거든. 기업으로 말하면 대우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문을 닫았네. 창업자가 문 닫기 쉽지 않거든. 대부분 2세나 3세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문을 닫지, 창업자가 문 닫는 구조가 쉽지 않은데 그걸 해내네. 근데 그거를 대우만 한 게 아니고, 빌 게이츠도 해내네. 신기하지. 신기해. 그래서 세상은 바뀌어가고 거기에 적합한 논리 구조들은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그 당시 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위대한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부처님이 그 당시에 제창했던 것들은 진짜 현대에도 통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어떤 혈통을 가지고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만 가지고 판단하자. 그리고 여자도 남자랑 대등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도 출가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율장 같은 데 보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도 나옵니다. 율을 제정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정신이 아니었을 때 그것도 율의
경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승려들이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부처님이 불러와서 네가 그 당시에 제정신이었냐를 물어봐요. 제가 횟가닥했습니다. 그러면 면책입니다. 조선시대 때 내가 횟가닥해서 살인을 했어요. 면책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조선시대는 둘째치고 일제강점기 이승만 정권 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해주는 건 있어. 그게 술 취했을 때. 최근까지도 술 취했을 때 범죄가 되면, 그러니까 뭐 때렸거나 뭐 이렇게 뭐 사건이 벌어졌으면 경감해줬지.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또 바뀌는 거지. 그래서 술 취했으면 가중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병이 있어서 그냥 횟가닥했어. 이렇게 해서 그런 범죄가 형성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박아서 상대를 죽였어. 그거는 죄를 묻기는 어려운 거고, 내가 술에 취해서 지금 필름이 끊어져서 내가 상대를 죽였어. 그러면 그건 가중해야죠.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선택한 행위에 대한 결과잖아.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어?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정신이 횟가닥 가가지고 박았어. 그래서 사람을 죽었어. 이거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 횟가닥 간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야, 2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다 하지? 라고 할 정도로. 인도 지도가 나옵니다. 맨 앞에 지도 있죠? 찾으셨어요? 부처님 나라가 어디냐면 저쪽 맨 위에 있는 네팔 쪽에 부처님 나라가 있습니다. 룸빈이라고 하는 동네 쪽에 있습니다. 룸빈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부처님이 주로 다니신 데는 사르나트 녹야원, 그 다음에 라자그리아, 훨씬 더 동남쪽에 있죠. 오른쪽에 그 색깔 칠해져 있는 데서 오른쪽에 보시면 라자그리아. 겐지스강 좀 중류 쪽으로 내려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강을 끼고 있으면 당연히 도시국가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라나시입니다. 사르나트라고 써있는 그 옆에 바라나시 있죠. 바라나시. 전 세계에서 저희가 강이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지도상에 보면 양쪽으로, 그죠? 그래서 물류통이 아주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입니다. 핵심 지역.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가 있죠. 그렇게 물류통에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죠. 고려시대 때는 병란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신라시대 때는 당항성. 당항성 어딘지 아세요? 경기도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 수원 화성. 그래서 그런 유통의 거점이 바라나시다더라라고 아시면 되고, 그래서 부처님 나라는 저 총구석에 있어요. 산 쪽에. 그래서 히말라야 쪽에 있어서 그지 같습니다. 나라가 세상 바뀌는 것도 좀 느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 뭐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약간 강원도 같은 거죠. 산 쪽에 있는 거예요. 산 쪽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변동도 느리고, 그 다음에 보수적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저 도시화된 나라들은 벌써 이제 혈통적으로 약간 생각들이 달라져요. 혈통보다 내 자식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종례혼, 계속 그 같은 집안끼리만 결혼해야 돼. 마치 지금 일본이나 이런 것처럼, 합수부르크 한 것처럼 석가족은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인이 되는 종족이 있죠. 그게 이제 콜리족. 몇몇 집안들끼리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옆에 나라들하고 붙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혈통이 순수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저 겐지스강 중류 쪽 사람들은 그냥 내 자식이면 되지. 그게 꼭 뭐 마누라 혈통까지 막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아니고 이쁜 자식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석가족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석가족이 멸망할 때 보면 이 지도에 보면 되게 재밌어요. 코살라국의 파사이광이, 코살라국이 훨씬 큰 나라입니다. 코살라국과 석가족의 나라인 가비라국의 관계는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청나라가 갑이고 조선이 을이야.
대등관계가 아니라고요. 왜? 임금이 돼도 청나라에서 승인을 도장을 찍어줘야 됐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세조가 개유정난 쿠데타를 일으키고 신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제일 두려워했었던 게 명나라의 도장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최근에도 있었죠.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키고 제일 두려워했었던 게 미국의 승인을 못 받는 거였었거든요. 그거예요. 승인 못 받으면 또 다른 쿠데타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고 난 뒤에 그거를 승인을 받아준 사람이 신숙주입니다. 그래서 신숙주가 한명회보다 공신서열이 높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명회가 뒤집은 거 아닙니까? 뒤집는 역할은 한명회가 했지. 하지만 도장 받아온 건 신숙주가 했거든. 그게 비교가 됩니까? 한명회가 한 게 훨씬 더 크죠. 그건 우리 생각. 도장 못 받으면 꽝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일이 비슷한, 꼭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코살라국에 이렇게 좀 소속돼 있었던 나라, 완전히 이렇게 뭐 예민으로 로마 밑에 유대인 있듯이 그런 건 아니에요. 마치 원나라하고 고려의 관계 뭐 이런 정도, 약간 간섭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 사이였었어. 그런데 코살라욱의 파사이 왕이 석가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나라 공주를 보내면 내가 부인으로 삼겠다. 좋은 조건입니다. 좋은 조건입니다. 고려의 공주를 보내면 칸이, 원나라 황제가 부인으로 삼아주고, 첩이 아니고 부인으로 삼아주고, 괜찮은 겁니다. 이거 조선시대 때 단 한 번도 그런 게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완전히 따라지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고려 같은 경우는 원나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주들이 시집을 오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공주가 그 노국 공주잖아. 그죠? 노국 대장 공주 뭐 이렇게 해서 시집 오는 거예요. 공주가 여러 명이 시집을 오거든요. 그거는 고려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조건이면 여기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석가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사이강은 혈통이 더럽다. 야, 대국의 왕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근데 조선에서도 그런 거 있었어요. 청나라 들어서고 난 뒤에 저것들은 오랑캐다. 우리는 청나라 밑에서 똘마이 노릇을 하면서도 저것들은 오랑캐다. 우리가 소중하다. 중국의 혈통은 우리에게 있다. 중국의 문화의 자존심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소중하다. 우리가 명나라를 잇는다. 이런 미친 소리를 했어요. 아니, 진짜 역사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를 시집 보낸 게 아니고 홍길동을 시집 보냈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양쪽 피가 공주하고 옹주하고 차이 압니까? 공주는 부모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정비한테서 나오면 공주, 옹주는 첩자식이거든요. 첩자식. 그러니까 덕혜옹주 그러면 첩자식이야. 그리고 이건 종모법이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원래 신분제에서는, 인도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왕가, 조선의 왕가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보통은 다 종모법이에요. 엄마를 따라. 그러니까 홍길동 엄마가 천하니까 홍길동이 천한 거잖아. 이해가 되시죠? 서자. 그래서 홍길동 같은 애를 보낸 거야. 제대로 된 거를 보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비유리 왕이 태어나는 거고, 비유리 왕이 나중에 석가족 나라가 자기 어머니 나라라고 와서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그거를 또 석가족 애들이 쟤는 피가 천하다고 놀려요. 사람을 좁혀고. 그래서 비유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냐면, 내가 왕이 되면 너네는 싹쓸이를 시키겠다. 내가 조져버리겠다. 그리고 국력이나 이런 걸로는 석가족이 절대 어떻게 엉겨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보고 북한을 못 때리니까 저게 지금 막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중동 같은데 북한이 있었으면 저거 양싸대기 맞고 벌써 끝났습니다. 나라 개 털렸습니다. 아니 진짜야. 딱 아프가니스탄 정도 상황이 됐을 걸. 아프가니스탄이 그때 빈라덴 때문에 미국이 뚜껑 열려가지고 그쪽에 빈라덴 있는 거 아니야? 그것 좀 체포하러 가야겠는데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랬잖아.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나라가 없었어. 야, 먼 놈의 나라가 그래도 이라크는 잘 버틴 거요. 무슨 놈 아프가니스탄은 뭐 쓰레기 나라야 뭐야, 그 나라야 뭐야. 어떻게 아무리 상대가 세도 일주일 만에 끝나. 진짜요. 봐봐. 물론 뭐 우리도 임진왜란 때 20일 만에 부산에서 한양까지 올라왔지. 이게 나란가 싶지. 왜 내가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와도 한 20일 걸리겠다. 근데 그때는 길도 제대로 된 길도 없고 산을 넘어와야 되고 전쟁을 하러 오는 상황이니까 척후도 보내야 되고 뭐 별짓 다 하면서 왔겠지. 저기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딱 하고 뭐 이러면서 착착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무풍지대로 온 거지. 야, 이게 무슨 쿠팡 택배도 아니고 새벽 배송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 와. 이게 이제 대부분 쓰레기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쓰레기 국가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형 껍질만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은 참 지리적으로는 좋아. 진짜 여기에 안 박혀 있었으면 너네 진짜 벌써 두드려 맞고 끝났다. 그래서 그렇게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비우리 왕이 모욕을 당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비우리 왕이 됐잖아. 그래서 뭘 했어? 서가족을 전멸시켰어. 그러니까 서가족이 내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 서가족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황 판단도 못하는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효종북벌이지. 효종북벌. 효종이 청나라 병자호란때 두드려 맞았다고 효종이 북벌한다고 한참 서대 때 있었어요. 그때 북벌했으면 죽었다. 우리 조선 없어졌다. 그때 청나라 융성기다. 청나라가 나중에는 아편전쟁 때 영국군 3,000명한테 털리지만 그때는 청나라가 러시아도 깨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막 떠오르던 때요. 그때 걸렸으면 시작하자마자 조선 없어졌습니다. 그때 송시열이 말린 게 신의 한 수야.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그때 올라갔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역사를 요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호라즘 전투랑 똑같지. 호라즘 전투라고 있어. 징기스칸이 이슬람 제국을 건설해서 그 호라즘은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에요. 그 당시 40만을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떡상하는 제국이었어요. 이슬람을 평정한 호라즘 제국. 이게 떡상하고 있었어. 근데 징기스칸이 송나라를 남송을 먹다 보니까 바빠. 여기저기 전쟁을 계속 벌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호라즘하고는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저자세로 나왔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그게 정신을 못 차리고 사신 수염을 깎고 모독을 주고 이렇게 해서 징기스칸이 뚜껑이 날아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뚜껑이 날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안 봐도 알지. 징기스칸이라잖아. 징기스칸이라잖아. 그래서 징기스칸에 명장이 몇 명 있어. 징기스칸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 명장들이 있어. 거기 뭐 살인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면 경기 끝 이렇게 시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순신, 김유신 같은 분들이 있어. 그래서 투입하면 없어집니다. 근데 40만 하고 붙어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 수도는 지금까지도 사람이 안 살아. 완전 철저하게 파괴. 징기스칸이 어떻게 보면 소멸 작전을 펼쳤지. 소멸 작전. 그래서 비슷해요. 석가족 나라가 이 비우리의 군대에 의해서 다 죽었죠. 다 죽었죠. 근데 그때 기가 막힌 행동이 있죠.
마하나함이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나는 그 얘기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마하나함이 자기 홍길동 같은 여자애를 보낸 거거든요. 자기 딸은 딸인데 첩의 딸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비우리 입장에서는 그 마하나함이 외할아버지예요. 석가족의 왕이었었고. 근데 마하나함이 그건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야, 이게 진짜 위정자인가? 석가족에게도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군대가 포위가 돼가지고 성이 다 이렇게 포위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인 거야. 지금 죽이러는 왔는데 외할아버지인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연못에 들어가서 나올 동안만, 그 앞에 연못이 있었대. 나올 동안만 여기서 도망가는 사람을 잡지 않고 놔줬으면 좋겠어. 포위를 풀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랬더니 그래 봐야 자기가 해녀래도 5분 아니오.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가 무슨 아쿠아맨도 아니고 인어인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 청이니까. 그리고 저는 마하나함은 그때 가만히 냅뒀으면, 마하나함이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비우리 왕이 뚜껑이 날아갔어도 자기 외할아버지를 죽이는 거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마하나함이 그 딜을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포위를 풀고 도망가는 사람을 살려줘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인도 쪽 가비라국이 만들어지는 이유거든요. 그 도망가서 살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도망갔느냐? 그게 제대로 돼서 도망간 게 아니고 마하나함이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상투를 풀어서 물풀에다가 묶어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게 마하나함의 최후입니다. 부처님 사촌 동생이에요. 마하나함이 부처님 사촌 동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일부라도 구하고 끝나요. 야, 이렇게 보면 저는 사실 이런 기록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이런 위정자가 있다라고 하는 게 부럽다. 왜? 우리나라는 그때만 하더라도, 옛날에 제가 이런 거 읽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전쟁이 났는데 그 대통령이 내나 그 대통령이야. 전쟁이 끝나도 그놈이야. 이게 그런 큰 사건이 벌어졌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지가 그놈이야. 그리고 더 웃긴 건 지가 도망가면서, 이승만은 도망가면서 국민들한테는 서울은 안전하다 이래갖고 한강 철교에서 서로 밀어 죽인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니야. 철도를 얘네 다 끊고 갔지. 근데 피난 가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지. 그러니까 앞에 오니까 야, 다리 끊겼어. 이러니까 뒤에서는 안 들리니까 이태원 압사처럼 그냥 밀린 거지. 그래서 떨어지고 심청이 낙화암에 삼천국녀 빠지듯이 계속 밀어서 다 죽였다는 거 아니야. 지금 다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놈이 계속 대통령을 했고, IMF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두환이 광주에서 몇 명을 죽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IMF를 맞으면서 그때 그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거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에 노인 빈곤 문제가 터진 게 사실은 그 IMF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줬고, 그때 다 털어먹었어.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더 빈곤하게 된 거야. 이게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때 안 털어먹고 연금으로 받았으면 괜찮았지. 근데 그때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다 털어먹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대통령이었지. 김영삼이 끝까지 안 내려왔잖아. 그래서 저도 참 희한해요. 그러더니 세월호가 터졌을 때는 내려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IMF가 세월호보다 큰 사건 같은데, 그거는 한국전쟁은 더 큰 사건인데 왜 그거는 안 내려오던데 이건 또 내려오더라고. 그게 뭐냐면 점점 우리 국민들의 윤리의식이 강해진 거지. 잣대가 엄격해진 거지.
아니 그렇잖아. 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생각할 점이 많아. 그런데 저 뭐 세월호 얘기나 이런 거는 훨씬 뒤에 얘기니까 제가 이런 책들을 한참 볼 때는 한국 전쟁이나 IMF 터지고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대통령은 둘째치고 IMF 때도 누가 제대로 깜빵 간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한국 전쟁 때는 누가 크게 책임진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없었어. 참 거지 같지. 하기자 더 앞으로 넘어가면 조선이 망했을 때도 누가 대단하게 책임진 사람 없네. 그러고 보니까 아니, 그렇잖아. 이게 뭐 책임지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는 자기는 안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자기가 나서서 책임자로서 자살을 선택했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약설에서 말하면 석가족의 나라는 그 당시에 변방에 있어서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혈통이라든가 이런 전통적 인습에 갇혀 있었고, 남쪽은 벌써 세상이 바뀌고 있었고, 그래서 부처님이 왕위에 올랐다고 가정하더라도 석가족 나라가 어느 정도 이상 됐을까도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부처님은 결국 출가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1번지로 내려가는 거죠. 가장 강력하고 번성했던데.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부처님이 뭐 분소위를 입고 이렇게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별로 안 입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선택적으로 입은 사람 외에는 한 명도 안 입었어. 선택적으로 내가 꼭 입을게요 외에는. 왜? 비구니 출가 전에 벌써 분소위는 없었습니다. 그건 선택사항으로 떨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 막 누더기 같은 걸 입고 다녀. 그러면 두 가지 시각이 있어. 하나는 참 검소하고 진짜 수행자 같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지 같다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저는 소파에 앉으면 안 될 것 같아. 집에 들어오면 개 냄새가 날 것 같아. 안 씻은 개 집에 한번 들어오잖아. 예전에 비 맞고 그건 거 목욕탕에서 한번 씻기잖아. 일주일 동안 개 냄새 난다. 그런 거 해보셨어요? 아니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요즘 개들은 워낙 잘 씻으니까 사람보다 잘 씻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죠. 자, 성철 스님의 누더기가 있어. 20년 동안 기호 입으셨대. 저는 뭐 그걸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보진 않습니다. 왜? 성철 스님 세대에는 대부분 다 기호 입었어. 성철 스님만 기호 입으신 건 아니야. 그 기호 입은 걸 성철 스님은 남겨놨던 거고 우리는 다 버린 거지. 우리 어렸을 때 전구 넣어서 양말 꼬매 신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알전구 넣어가지고? 그랬었잖아. 몽당 연필에 그 볼펜 끼워갖고 쓰는 거, 그냥 다반사지. 그게 뭐 옷 꼬매 입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늘상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거 양말 요즘 꼬매 신어 봤어요? 나는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한번 꼬맸다가 꼬매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했거든. 그때는 그렇게 꼬매 신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발이 편해진 거야. 그래서 꼬매 신으니까 거기가 물집이 잡혀가지고. 진짜예요. 여러분도 해보셔. 그때 그렇게 어렸을 때 계속 꼬매서 뭐 이렇게 양말 같은 거 꼬매고 이렇게 대충 하고 살 때는 그게 면역이 됐던 거야. 굳은 살이 배겼던 거지. 그래서 그게 뭐 별 볼 일 없었어. 근데 지금은 꼬매 신으면 발이 못 버티네. 발이 절단이 납니다. 의심 나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때는 뭐 다 꼬맸는데 뭐 꼬매는 게 뭐. 그리고 큰 스님들 이런 거 보면 그때 무슨 씻다가 떠내려가는 뭐 상추 같은 거를 주워서 다시 먹도록 하고 뭐 그 시절 다 그랬어. 절에서만 그랬어. 뭐 50년대 60년대 다 그런 거 아니야? 일반 민가도 다 그랬어.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은 안 해.
대단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단지 누구는 남겼고 누구는 안 남긴 것 뿐이지. 여러분 부모님 세대도 다 꼬매서 입으신 분들이잖아. 그럼 꼬맸지.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성철 스님 그 누더기 같이 그 꼬맨 옷을 입고 그것도 잘 안 빨고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 집에 온다고 생각해봐. 누가? 스님이. 자, 맞아줄 거야? 좋아? 환희심이 나? 닿으면 뭐가 묻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이러는데 어때? 너무 청빈한 것 같아? 어때? 부처님 당시에 율장에 보면 벌써 도시 사람들은 그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대. 청빈하게 보는 인식보다 지저분하다라고 보는 인식이 더 많은 거야. 그리고 그러한 가사나 이런 거를 뭘로 만드냐면 시체 같은 거 덮었던 천 뭐 이런 걸 주워다가 만들. 찝찝하잖아. 내 집에 들어오면 좀 그렇지 않아?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스님이 이렇게 지나갈 때 멀쩡한 천을 찢어. 하인을 시켜서 찢어. 그 스님한테 깨끗한 가사를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찢어서 그 스님 앞에다가 떨어뜨리라고 명령을 해요. 하인에게. 그리고 딴 놈이 주워갈지 모르니까 네가 지키라 그래. 이거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그 스님은 이렇게 오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스님을 되게 좋아했는갑지. 그러니까 신도들로 엄청나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스님인갑지. 근데 그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스님이 천이 깨끗한 게 떨어져 있네. 죽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봐서 벌써 시대가 바뀐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할절이라고 하는 규격화된 가사를 만듭니다. 분소이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일반 제가인이 입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 내가 보기에는 일반 천을 찢어서 다시 꼬매야 되거든. 돈이 더 들어가는 옷을 만들어.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예요. 제복을 입으니까 통일이 되고. 그러니까 다 누더기는 비정형성인 거거든. 일률적일 수가 없잖아. 이거 꼬매는 걸 여기가 다 똑같이 떨어져요. 이게 그게 무슨 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꼬매고 저거 꼬매고 이게 흥부집 애들처럼 되는 거지. 그러면 통일성이 하나도 없고 저게 무슨 같은 집단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똑같은 옷을 만들어서 입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복의 통일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그러면 저 사람들은 불교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한눈에 보이는 거고. 그거 되게 재밌더라.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이런 데 가보면 이게 제복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한항공 스튜어디스들은 옷 안 갈아입고 집에 가. 퇴근할 때. 근데 좀 촌스러운 그 유니폼 입는 항공사들도 있거든요. 다 옷 갈아입고 가. 그걸 우리는 지하철을 여러 번 타보니까 제가 또 김포 쪽에 승가대가 김포 쪽에 있잖아요. 딱 보면 제가 스튜어디스인지 알거든. 옷만 갈아입었지 머리를 보면 알아. 이게 스튜어디스인지.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 그렇게 단정하게 안 하거든. 스튜어디스 굉장히 단정하게 하잖아, 머리를.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는 애인갑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애들이 좀 길고, 우리는 또 우리나라 항공사의 특징은 얼굴 보고 뽑잖아. 그래서 내가 유럽에 갔을 때 내가 깜짝 놀란 게 웬 아줌마가 스튜디오스로 나와가지고 이게 문화 충격인가 이게 왜 그런가. 우리는 그 정도 되면 지상근무로 다 바꾸는데 아줌마가 나온다니까. 아니 진짜요. 후덕하게 생긴 아줌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스튜디오스야.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어.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걔네가 맞는 것 같아. 걔네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일을 못하지. 안전상의 이유도 있으니까. 근데 뭐 한 40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스튜디오스는 다 어디로 가? 퇴사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지. 지상근무로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몇 명 없겠지. 관리직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계속 자기는 그 업무를 했는데 관리직이 잘 안 되지. 그리고 대한항공, 우리나라 항공사는 표 파는 애들도 다 젊어. 나이 들고 표 파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아니야. 아니,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봐. 근데 외국 가면 또 상황이 좀 다르다니까. 근데 외국이 맞는 것 같아.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가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직장인데 뭐 아이돌이야? 스튜디오스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복 중에 제일 촌스러운 거, 우리나라 제복 중에서 제일 촌스러운 뭐 공무원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뭐 워낙 거의 북한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촌스러운 걸로 따지면 KTX입니다. 제복 자체도 좀 추리해 애들이. 예. 그래서 이 제복이 주는 자부심 플러스 그 다음에 집단의 특수화.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고 다 분소위를 입고 다니는데, 다 누더기들을 입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렇게 딱 제복을 입어서 뭔가를 보여줘. 그리고 제복을 입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왜? 시선에 확 띄거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절에서 무슨 도박 사건이 퍼졌어요, 뭐가 터졌어요. 그러면 난 택시 타기도 힘들어. 왜 나한테 자꾸 물어봐?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거기서 광을 팔았어, 뭘 했어. 나 아무것도 그 사람 전화번호도, 그 선생님 전화번호도 없어. 근데 왜 나한테 자꾸 물어봐? 그게 제복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복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복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사복을 지급합니다. 신부는 사복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사건을 많이 쳐도 상대적으로 잘 안 나오는 게, 걔네는 지가 목사라고 밝히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 신부는 아예 교단에서 사복을 지급합니다. 뭐 문제 있고 이런 쪽에 네가 갈 것 같고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갈아입고 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복을 지급해도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이게 좀 그렇지. 쉽지 않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복의 특수성이라는 건 저는 부처님이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불교가 신흥 종교인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다른 그 당시에 같이 출발했던 다른 종교보다 압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특수성을 줘서 그렇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종교들은 그것도 없어요. 제복의 특수성 없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놈이 그런 거 같고 그놈이 그런 거 같고 이게 뭔 차이인지 못 느끼지. 마치 우리가 볼 때는 그 군인들 되게 웃기는 거 아세요? 휴가 나올 때 엄청나게 다려가지고 막 물광 내고 오거든. 그러면 일반인이 볼 때는 그냥 군발이야. 그걸 뭐하러 그 짓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군인 아저씨야. 그걸 다리에 입었다 그래서 멋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아이고 군인. 그냥 끝이야. 아무 차이도 없어. 그래서 일반인은 구분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누더기를 입고 있으면 아무도 구분할 수 없죠. 아무도 구분하지 못해. 그런데 그걸 특수화시켜 버리니까 집단도 통제도 되고 더 시각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같은 수행자 안에서는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복을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참 탁견이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새로운 시도들을 지금 생각해 봐도 이게 현대적인데 라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게 불교가 그 당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결국 인도를 대표하는 종교로 올라오게 되는. 불교 말고 제복은 아닌데 제복 같은 걸 하나 더 통일한 집단도 있어요. 자인화교. 자인화교는 뭘로 했냐면 벗는 걸로. 우리는 다 벗는다. 우리는 다 벗는다. 제가 무소유하고 무집착하고 다르다라고 올려놨더니, 제가 영상을 그런 거를 해서 올렸더니 어떤 놈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써놨어. 그래서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되게 웃기더라고. 그래서 무소유는 정당한 걸 소유하지 않는 게 무소유래. 그러니까 법정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닙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게 무소유예요. 적게 소유하는 게 무소유가 아니야. 자인화교한테 그게 무소유다라고 하면 미친놈들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래서 걔네는 무소유이기 때문에 벗는 거예요. 진짜 무소유. 빤스 하나도 없어. 그냥 벗는 거야. 그게 무소유야. 무집착은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만 마치 거울이 영상을 비추듯이, 사람을 비추듯이 이걸 비췄다 이걸 비췄다 이걸 비췄다 하듯이 그냥 그렇게 변해가는 게 무집착. 그게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고, 무소유는 진짜 없는 거예요. 박탈. 그래서 법정 스님이 뭐 무소유 말씀하시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책 자체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적은 소유예요. 적은 소유. 그러니까 소욕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소유하고는 개념 자체가 달라. 그런데 그런 거를 누가 또 그러더라고. 네가 그런 거를 법정 스님보다 잘하냐? 난 배운 사람이잖아. 나는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고, 법정 스님은 이런 개념들을 공부하는 분은 아니잖아. 그냥 큰 스님이지. 당연히 내가 더 잘 알지. 그걸 말이라 그래. 나는 그런 쪽을 공부를 계속 하는 사람이 전문가인데, 그럼 전문가가 알지. 그 사장이 아니야? 그 뭐 갤럭시가 기능 이런 게 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재룡 회장한테 물어보면 이재룡 회장이 답할 것 같아? 연구원이 답하는 거야. 연구원이. 전문가가 답하는 거라고. 야, 그런 것도, 난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상식이 있나 없나,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특징적인 얘기,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교육받고 하는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68페이지부터. 개인적으로 제가 부처님 생애랑 관련해서 가장 이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처님의 교육.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유일한 게 부처님입니다. 예수 가방끈 없습니다. 공자 독학입니다.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검정고시 출신. 검정고시 출신. 그래서 말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이 강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방식이 달라. 그래서 선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선동적으로. 그래서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 생애의 중요한 부분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